엄마, 이 집 팔아주세요. 안 그러면 법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슨 말을 들은 건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제가 그렇게 되묻자 아들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엄마,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현실적으로 봐야죠. 현실. 그 단어가 그날따라 유난히 차갑게 들렸습니다. 이 집은 제가 서 있는 이 자리, 이 거실, 이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골목까지 모두 제 인생이 스며 있는 곳이었습니다. 남편과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 신발을 벗고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앉아 한참을 웃기만 하던 그날, 그 모든 시간이 단어 하나로 정리될 수 있는 걸까요? 현실이라는 말로. 아들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집 시세도 지금이 제일 좋아요. 엄마가 갖고 계시면 뭐해요? 유지비만 들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들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이 아이의 눈에 이 집이 짐이 된 걸까요?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제 가족도 지켜야 하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제 가족. 그 말 속에는 저와 남편은 이미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그날따라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또.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상하게도 아들의 말보다 시계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이 순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엄마, 아들이 다시 불렀습니다. 그제야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많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너한테는 그냥 집이니? 아들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은 집이죠. 엄마,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돌아간 뒤에도 저는 거실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잘못 키운 걸까? 아들이 돌아간 뒤에도 현관불은 한참 동안 꺼지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분명히 들었는데 집 안은 아직도 아들의 말이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거실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소파 옆 작은 테이블, 남편이 늘 앉던 자리, 창가에 놓인 오래된 화분. 모든 게 그대로인데 모든 게 조금씩 낯설어 보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방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요즘은 잠이 들면 깨우는 게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불을 끄고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등을 기대자 낡은 쿠션이 조금 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소파도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이 위에서 뛰다가 몇 번이나 혼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뛰면 안 된다고 했지. 그때 민수는 입을 삐죽 내밀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 소파 오래됐잖아! 그 말이 지금 와서야 다르게 들렸습니다. 오래된 건 버려도 되는 걸까? 저는 그 생각이 무서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그럴 리 없다고. 민수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래보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자꾸만 낮의 장면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의 표정, 차분한 말투, 조금도 흔들리지 않던 눈빛. 그 눈빛에서 저는 어릴 적 민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신문을 배달하던 새벽에 민수, 손이 얼었다며 장갑을 끼고 돌아오던 아이. 엄마 괜찮아. 나 하나도 안 추워. 그렇게 말하던 아이가 지금은 집을 팔아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집 안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잠을 자려고 방으로 들어가려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득 통장이 떠올랐습니다. 부엌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잔액을 확인하지 않아도 대충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자 나가는 날짜, 카드 결제일, 다음 달 병원비. 모든 숫자가 머릿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집을 팔면 그 생각이 처음으로 아주 잠깐 스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생각이 너무 무서워서 얼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아직은 거기까지 갈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혼자서 혼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끝내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가 넘어가도 눈만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질 무렵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순이야, 너 정말 잘 살아온 거 맞니?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 저는 부엌에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몸은 이상하게도 익숙하다는 듯 움직였습니다. 이 집에서 수십 년을 살다 보니 몸이 먼저 기억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면 자연스럽게 왼쪽 발에 조금 더 힘이 실렸고 가스레인지를 켜면 불이 늦게 붙는 걸 본능처럼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 순간 문득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꼭 10해 만에 처음으로 우리 집이라는 곳에 발을 들이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고 저는 신발을 벗고 들어와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먼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서 살면 되겠소? 그 말이 그렇게 가슴에 와 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은 작았습니다. 방 2개에 거실 하나, 벽지는 군데군데 색이 발에 있었고 부엌 창문은 조금만 세게 닫아도 덜컹거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날의 공기는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방을 하나씩 둘러보던 기억. 엄마 이 방은 누구 방이야? 이건 민수 방이지. 그럼 나는? 너는 여기. 아이들은 자기 방이 생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바닥을 굴러다니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몰래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야 부모 노릇을 조금은 한 것 같구나.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남편과 둘이 마루에 앉아 소주 한 잔을 나눴습니다. 안주는 없었습니다. 그럴 여유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네.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었습니다. 그래. 이 집 하나면 이제 됐소. 그때의 남편 얼굴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주름은 이미 깊었지만 눈빛만큼은 참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 집에서 아이들은 자랐고 우리는 늙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벽에 붙여놓고 키를 재던 자국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민수가 중학교 들어가던 해 그 자국 옆에 날짜를 적어두었습니다. 2003년 4월. 그 날짜를 볼 때마다 저는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집은 우리 가족의 시간이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이제는 서류 한 장, 도장 하나로 정리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이 집이 이미 제 손을 떠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방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남편이 기침을 하며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여보, 아직 안 잤어? 아니요. 좀 생각할 게 있어서요. 남편은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이 집이 가진 모든 시간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침이 완전히 밝아올 즈음 저는 밥솥에 쌀을 안쳤습니다. 2컵. 늘 하던 대로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쌀이 떨어질까봐 밥솥을 여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때는 한 끼를 먹고 나면 다음 끼니가 자연스럽게 걱정이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반찬은 늘 비슷했습니다. 콩나물 김치, 가끔 계란 하나. 아이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아이들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면 그제야 제 몫을 덜어 먹었습니다. 엄마는 왜 안 먹어? 엄마는 배불러. 그 말을 하면서도 속은 늘 허기졌습니다. 겨울이 되면 보일러를 켜는 날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만 잠깐 틀고 아이들이 자면 다시 껐습니다. 이불 속으로 아이들을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금방 따뜻해질 거야. 그때 민수는 이불 속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나 추운데 괜찮아. 그 말이 왜 그렇게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다르다. 그래서 더 기대했습니다. 아이들 학용품을 사러 갈 때도 늘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연필은 한 자루만 더 살까? 공책은 다음 달에 사도 될까? 그런 날이면 마트 계산대 앞에서 손에 쥔 동전을 몇 번이고 다시 세어봤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유심히 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곤 했습니다. 그런 아이였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민수는 신문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렸습니다. 공부만 해도 바쁜데 왜 그런 걸 해? 그때 민수는 제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집에 보탬이 되고 싶어. 새벽 5시 민수가 문을 나설 때면 저는 늘 잠든 척을 했습니다. 깨서 말리면 아이 마음이 더 무거워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은 뒤에야 저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미안해서, 고마워서. 그 두 감정이 늘 함께 왔습니다. 그때의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 믿음이 얼마나 깊었는지, 얼마나 단단했는지 그땐 알지 못했습니다. 그 믿음이 훗날 제 마음을 가장 크게 무너뜨릴 줄도요. 민수는 어릴 때부터 눈에 띄게 말수가 많은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대신 늘 주변을 먼저 살폈습니다. 제가 힘들어 보이면 괜히 더 조용해졌고, 제가 웃으면 그제야 안심한 얼굴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부엌부터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오늘 뭐 도와줄 거 없어? 그 말이 그 시절의 민수에게는 습관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손을 다쳐 설거지를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고무장갑을 끼고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엄마,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물에 젖은 소매를 몇 번이나 걷어 올리면서도 투덜거림 하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왜 그렇게 어른처럼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학교에서 상을 받아온 날에도 민수는 먼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구겨진 상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오늘 받은 거야. 제가 상장을 펼쳐보며 잘했다 우리 아들 하고 말하면 그제야 민수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저를 얼마나 안심시켰는지 모릅니다. 선생님들도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민수는 참 속이 깊어요. 요즘 아이들 같지 않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 집 사정을 알아서 그래요. 그게 자랑이면서도 미안함이었습니다. 민수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대학 가면 엄마 더 이상 고생 안 시킬게. 그 말은 약속처럼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고개만 끄덕였던 기억이 납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말하게 만든 게 내 인생이었구나. 그 생각이 가슴을 조금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믿었습니다. 민수라면, 이 아이라면 언젠가 반드시 보답할 거라고. 그래서 더 무리했습니다.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일하고, 조금 더 아끼면 이 아이의 앞날이 달라질 거라고. 그 믿음이 저를 버티게 했고, 동시에 눈을 멀게 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날은 아무 일도 없을 것 같던 평범한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늘 하던 대로 작업복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올게. 그 말이 그날 남편의 마지막 멀쩡한 말이었습니다. 점심때가 조금 지났을 무렵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박철수 씨 보호자분 맞으십니까? 그 한 문장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공장에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겼다고. 저는 외투를 챙길 틈도 없이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손이 떨려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중환자실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수술은 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변 소리가 모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제 이름을 적으면서 손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도장 하나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르겠구나.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몸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왼쪽 팔과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말도 예전처럼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에서 남편이 저를 보며 어눌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살아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재활치료비, 약값, 앞으로의 생활비, 머릿속이 숫자로 가득 찼습니다. 민수는 병실 한쪽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더 열심히 할게. 그 말이 왜 그렇게 애처롭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그날부터 우리 집의 시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고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숨을 한번 고르고 다짐부터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버텨야 한다. 그 다짐이 이후 수년간 제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퇴원한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이상하게도 병원에 갈 때보다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휠체어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려 괜히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집에 가면 당신 좋아하는 미역국 끓여줄게요. 남편은 고개를 조금 끄덕였지만 웃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을 재우고 나서 저는 혼자 부엌에 앉았습니다. 부엌불은 켜지지 않은 채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노트를 꺼냈습니다. 병원비, 약값, 생활비 적어 내려갈수록 종이는 점점 빽빽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더 벌어야 한다. 다음 날부터 제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리면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길을 걸어 오피스텔 청소를 하러 갔습니다. 걸레를 짜다 보면 손끝이 얼얼해졌고 세제를 만진 손은 늘 갈라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손이 아니라 남의 손 같았습니다. 아침 7시가 되면 집으로 돌아와 남편 약을 챙기고 아이들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 간 뒤 바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접시가 산처럼 쌓였고 설거지통에 손을 넣을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쉬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실 때도 서서 마셨습니다. 밤이 되면 편의점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졸음이 쏟아질 때면 볼을 꼬집거나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지금 쓰러지면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는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시계는 늘 새벽 1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잠든 채로 거실 불을 켜두곤 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기다리다 그대로 잠든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내가 지켜야 하는데 그 책임감이 어깨를 더 무겁게 했습니다. 민수는 그런 저를 보며 더 말수가 줄었습니다. 가끔은 밤늦게까지 방에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소리, 페이지 넘기는 소리, 그 소리를 들을 때면 피곤함이 조금은 가셨습니다. 그래, 이렇게 사는 게 의미 없는 건 아니야. 그렇게 저는 스스로를 달래며 살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모든 시간이 언젠가는 보상받을 거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민수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집안의 공기는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더 조용해졌고 더 팽팽해졌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렴풋이 느껴질 만큼이었습니다. 민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밤늦게까지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제가 새벽 청소를 나가려고 문을 열 때면 민수는 이미 교복을 입고 있곤 했습니다. 엄마, 다녀오세요. 그 한마디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어느 날 밤 편의점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고 민수는 식탁에 앉아 문제집을 풀고 있었습니다. 왜 아직 안 자? 제가 그렇게 묻자 민수는 고개를 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모의고사 잘 봤어. 그 말에 저는 피곤함도 있고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 얼마나 잘 봤는데? 민수는 점수를 하나하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서울에 있는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울. 그 단어 하나에 기대와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서울은 돈이 많이 드는데 제가 그렇게 말하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래서 더 열심히 할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깨고 민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대학 가서 성공하면 엄마 더 이상 이렇게 안 살아도 돼. 그 말은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민수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책을 보는 것도 밤늦게까지 불을 켜두는 것도 오히려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민수야, 잠깐 쉬었다 해. 그럴 때면 민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 그 말이 이상하게도 어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해 겨울 합격 통지서가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들고 한참을 서 있던 민수의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서울의 명문대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기뻐서, 안도해서, 그리고 앞으로 감당해야 할 것들이 떠올라서 민수는
저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꼭 보답할게. 그 말이 그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 약속이 훗날 저를 가장 아프게 할 말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합격의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현실이 바로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등록금 고지서, 기숙사 비용, 교재비, 숫자들이 한 장의 종이에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들고 한참을 식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계산을 해봤지만 아무리 다시 봐도 답은 같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휴학하고 돈 벌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큰 소리를 냈습니다. 안 돼. 제 목소리에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야. 민수는 입을 다문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말을 골라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형편에 서울은 좀 무리 아니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포기하게 할 수는 없어요.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은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소. 그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집, 이 집 하나가 우리 인생의 전부라는 걸 남편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 통장을 늘어놓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렇게 줄이면 되지 않을까? 저렇게 아끼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은행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혼자 은행으로 갔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상담 창구에 앉아 직원에게 말을 꺼내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은데요. 그 말을 하는 동안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직원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대출 금액, 이자, 상환 기간 하나하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눈은 서류 맨 아래 담보라는 글자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서류에 제 이름을 쓰는 순간 손이 또 떨렸습니다. 그때 문득 남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집은 건드리지 말자.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와 있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빚이 아니라 아이의 미래에 대한 투자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은행을 나서면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날이었지만 제 눈에는 조금 흐려 보였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아무 일 없다는 듯 밥을 차렸습니다. 민수는 제가 은행에 다녀온 사실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 말은 민수에게 한 말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제 자신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이후의 모든 일을 결정짓게 될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대학에 들어간 뒤로 집 안에는 조금 다른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민수 방문이 닫혀 있으면 괜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 이제 저 아이는 자기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 생각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민수는 주말마다 집에 내려오지는 못했습니다. 기숙사 생활이 바쁘다며 전화로만 안부를 전했습니다. 엄마, 수업이 생각보다 힘들어. 그래도 잘하고 있지? 응. 열심히 하고 있어. 그 짧은 통화 한 통이 저에게는 일주일을 버틸 힘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민수가 처음으로 성적 장학금을 받았다고 전화해 왔습니다. 엄마, 이번 학기 등록금 좀 줄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가 이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아이고 잘했다. 그날 저는 편의점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혼자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지만 혼자서라도 기념하고 싶었습니다. 국을 끓이며 저는 계속 민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이 길이 맞는 거야.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그 생각 하나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방학 되면 집에 와 제 일을 도왔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무거운 쌀 포대를 옮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참아. 나 졸업하면 다 갚을게. 그 말은 기도처럼 들렸습니다. 남편도 민수를 볼 때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아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괜히 허리를 세우고 앉아있곤 했습니다. 아들, 밥은 잘 먹고 다니나? 그 한마디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그 시절 우리 가족에게는 작지만 분명한 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등록금 외에도 생활비, 교재비, 교통비가 계속 필요했습니다. 통장 잔액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이자 빠져나가는 날이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지금만 넘기면 된다. 그 말이 점점 주문처럼 입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잠깐의 보상이 나중에 돌아올 더 큰 상실을 위한 준비 시간이었다는 것을요. 민수가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시작했을 때 집 안은 다시 조용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마다 신문을 펼치며 채용 공고를 훑어보는 민수의 모습은 예전 수험생 때와 닮아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취업이 더 어렵대. 그 말에 저는 괜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너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그 말이 민수에게 한 말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제 자신을 안심시키는 말이었습니다. 며칠 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엄마, 나 붙었어. 그 짧은 말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 대기업. 그 순간 손에서 수세미가 떨어졌습니다. 싱크대 물이 그대로 넘쳤지만 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야? 응. 연봉도 괜찮아. 그날 저는 일을 하다 말고 화장실로 들어가 울었습니다.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이제 됐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민수가 첫 월급을 받은 날 작은 봉투를 들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엄마, 이거. 봉투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비 쓰세요. 아빠 재활도 받아야 하잖아요. 그 돈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부모를 떠올리며 번 돈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꽉 채웠습니다. 남편은 그 봉투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컸다. 우리 아들. 그 말에 민수는 조금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식탁 위에 고기를 올렸습니다. 얇은 고기였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축제 같은 저녁이었습니다. 민수는 밥을 먹다가 문득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조금 쉬어도 돼.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에 남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그 말 속에는 희망도 있었고 불안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제 정말 고생 끝이다. 통장 이자 날짜를 보며 가슴 졸이던 날들도 새벽마다 몸을 일으키던 날들도 이제는 과거가 될 거라고.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저를 방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믿음이 이야기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낸 건 취업한 지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민수의 목소리는 조금 들떠 있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 말이 왜 그렇게 낯설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먼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래, 어떤 아인데? 같은 회사 다녀. 성실하고 착해.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면 괜찮겠지. 그 말이 저를 조금 안심시켰습니다. 며칠 뒤 민수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아이는 생각보다 더 수수했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묶고 작게 인사하는 모습이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괜히 허리를 더 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동안 지연이는 말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수가 물을 마시려 하면 먼저 컵을 밀어주고 반찬이 떨어지면 조용히 챙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됐다. 밥을 먹고 난 뒤 민수는 부엌에서 저를 도왔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결혼 얘기 조금씩 해도 될까?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결혼. 그 단어에는 늘 기쁨과 함께 돈이라는 현실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보자. 그렇게 대답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전세금, 혼수, 결혼식 비용.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크게 안 해도 돼. 그 말이 오히려 더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크게 안 해도 되는 결혼이라는 말 속에 이미 부담을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미래를 생각하느라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 일 거야. 이 결혼만 잘 넘기면 이제 더 이상 내가 나설 일은 없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다짐인지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 날짜가 정해지고 나자 모든 게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식장, 신혼집, 양가 상견례. 말은 소박하게였지만 현실은 숫자로 계속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혼자 집에 왔습니다. 지연이는 회사 일로 늦는다며 민수만 먼저 왔다고 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민수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더니 결국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엄마, 할 말 있어. 그 한마디에 저는 이미 무슨 얘기인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전세금이 좀 모자라. 민수는 제 얼굴을 살피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연이네에서 절반은 해주시기로 했는데 나머지가 부족해. 얼마나? 제가 그렇게 묻자 민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5천만 원. 그 숫자가 제 가슴을 쿵 하고 눌렀습니다. 이미 집 담보대출이 남아 있었고 매달 이자를 갚느라 숨이 찼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지금 여유가 없어. 그 말을 꺼내는 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민수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라. 그래서 미안한데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야. 마지막. 그 말이 왜 이렇게 익숙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하면 이제 내 가정이 생기잖아. 엄마한테 더 손 벌릴 일 없게 할게. 그 말은 약속이자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손에 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지금 거절하면 이 아이는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생각이 제 입을 막았습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이 여기서 끝나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은 쉽게 놓아주지 못했습니다. 알았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민수의 얼굴이 순간 환해졌습니다. 정말 대신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민수는 여러 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진짜야.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은행을 떠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집 담보가 아닌 신용대출이었습니다. 이자가 높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결혼만 넘기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며칠 뒤 민수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건 형식적으로 필요해. 나중에 꼭 갚을 거야. 종이 위에는 차용증이라는 글자가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왜? 회사에서 대출 받을 때도 그렇고 요즘은 이런 게 필요해.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그 말을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며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 도장이 훗날 제 집과 제 삶을 위협하는 도장이 될 줄은 그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용증에 도장을 찍고 난 뒤 시간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갔습니다. 종이 한 장은
서랍 깊숙이 들어갔고 저는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청소를 하고 낮에는 식당으로 가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서 있었습니다. 몸은 늘 피곤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한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해줄 건 다 했다. 그 생각이 저를 조금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결혼식 날 민수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제 옆으로 다가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고생이 잠시 잊히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돌아간 뒤 식장은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의자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보냈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례로 지나가면서 마치 시간이 앞으로만 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민수는 종종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 그래, 너는 어때? 짧은 안부였지만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돈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을 꺼내면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았고 민수도 부담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그렇게 말을 미루는 사이 시간은 몇 달, 몇 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자 빠져나가는 날이면 통장을 들여다보며 잠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곧 갚겠지. 민수도 사정이 있겠지. 그 생각이 이상할 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민수의 연락은 조금씩 뜸해졌습니다. 전화는 문자로 바뀌었고 문자는 이틀, 사흘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요즘 바빠서 그래. 그 한마디면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귀찮은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용증이라는 종이는 그렇게 제 기억 속에서도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게 언젠가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 증거가 될 줄은 정말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시절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모는 원래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 믿음이 저를 버티게 했고 동시에 눈을 가리게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안방에서 느리게 기침을 했고 저는 주전자에 물을 올려두고 식탁 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현관 쪽에서 우편함 닫히는 소리가 툭 하고 들렸습니다. 신문도 아닌데 괜히 마음이 걸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 우편함을 열었을 때 흰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법원. 그 두 글자가 봉투 한가운데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종이인지 확인하기도 전에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식탁에 봉투를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만 봤습니다. 마치 그 봉투가 열리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아서 차마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어 종이를 꺼내는데 몇 분이나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자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읽고 나서야 의미가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 통지서. 그 아래 원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민수. 제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른 이름이길 바랐습니다. 동명이인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까지 정확했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종이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문득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민수가 결혼을 앞두고 집에 왔던 날이었습니다. 엄마,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형식이 필요하대요. 그 아이는 식탁 위에 종이를 올려두고 말했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어주세요. 나중에 제가 다 갚을 거니까. 그때 저는 내용을 제대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믿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종이가 이렇게 돌아올 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찍었던 제 도장을 떠올렸습니다. 그 도장 하나로 제 집이 제 손에서 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제야 실감났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민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런 애 아니야. 그 말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봉투가 보이고 눈을 뜨면 식탁 위 종이가 떠올랐습니다. 설마 정말로 그 믿음 하나에 기대어 아침을 맞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국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뒤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요, 엄마? 그 말투가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수야, 엄마한테 온종이 받니?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야, 그거야. 그 한마디에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민수야, 이게 무슨 일이니?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저도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법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정리? 엄마가 빌린 돈이잖아요. 차용증도 있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엄마가 아니라 채무자로 부르고 있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 키우느라. 엄마, 그 얘긴 이제 하지 마세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감정적으로 가면 아무 해결도 안 돼요.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더 아팠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결정을 내려놓고 전화한 게 분명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혼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남편에게는 시장에 다녀온다고 말해두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차분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용증이 명확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은 지킬 수 없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변호사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현금 상환이 어렵다면 집을 처분하셔야 합니다. 그 말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 다르게 들렸습니다. 아드님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아드님, 그 단어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민수는 제 아들이 아니라 상대방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거리로 나왔을 때 사람들이 아무 일 없다는 듯 걸어 다니는 게 낯설었습니다. 왜 나만? 그 생각이 들었다가 곧 지워버렸습니다. 이런 일은 저만 겪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부동산에 전화를 걸던 날 손이 떨려 휴대폰을 몇 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집을 내놓으려고요. 그 말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집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웃으며 설명하면서도 속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집이 참 따뜻하네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눈을 마주치기 힘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아이들을 키웠고 남편을 간호했고 수많은 밤을 버텼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가격으로 환산되는 게 참 이상했습니다. 계약이 성사되던 날 저는 도장을 찍고 한참을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이번엔 제가 어떤 종이에 도장을 찍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삿짐을 싸는 동안 버리지 못한 물건들이 한쪽에 쌓여갔습니다. 아이들 앨범, 남편이 쓰던 오래된 모자, 깨진 찻잔 하나. 결국 절반은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이 집에서의 삶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말수가 더 줄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말하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오. 그 말이 더 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집 잔금이 처리되던 날 통장에 숫자가 찍혔습니다. 그 숫자 중 상당 부분이 다시 빠져나갔습니다. 대출 상환 그리고 민수에게 보내는 돈. 송금 버튼을 누르며 손이 멈췄습니다. 그래도 누르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민수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 문장을 보고 저는 처음으로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작은 집으로 옮긴 뒤 처음 며칠은 어디에 있어도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빠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대.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차를 따랐습니다. 이상하게도 놀랍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빠가 연락 올 수도 있어. 그래. 그날 밤 전화가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당신도 좀 쉬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걸 잃은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함께 앉아 차를 마실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더 이상 누군가에게 모든 걸 내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의 여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지켜도 된다. 그 생각 하나로 밤이 조금 덜 무거워졌습니다. 집을 옮기고 나서 며칠 동안은 아침이 와도 아침 같지가 않았습니다. 눈을 떠도 여기가 어디인지 잠시 헷갈렸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천장, 낯선 벽지, 창문 밖으로 보이는 다른 풍경. 그제야, 아, 우리가 정말로 집을 떠났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예전 집에서는 아침마다 창문을 조금 열어두면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집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길이 자주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제가 물으면 그는 잠시 있다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진짜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조금씩 쉬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마트에 가서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겠구나. 집값, 대출, 아들의 전화. 그 모든 것에서 잠시라도 벗어났다는 느낌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잃은 것도 많았지만 이상하게도 어깨 한쪽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과 둘이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반찬은 많지 않았지만 밥이 식기 전에 서두르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게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항상 급했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병원비 벌느라, 대출 갚느라, 아들의 인생을 도와주느라 멈춰서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린 그래도 할 만큼 하지 않았어? 그 말에 저는 한참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할 만큼 했어요. 자식을 위해 내줄 수 있는 건 이미 다 내줬습니다. 그 이상은 사랑이 아니라 나를 지우는 일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민수는 가끔 연락을 합니다. 짧은 안부, 형식적인 말.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선은 분명해졌습니다. 이제는 부모와 자식이 아니라 각자의 인생을 사는 어른과 어른일 뿐입니다. 저는 요즘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나는 여기까지 왔다. 집은 잃었지만 존엄은 지켰고 돈은 줄었지만 마음은 조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저 자신을 속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어도 희생에는 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사랑은 상처가 됩니다. 저는 그걸 늦게 배웠지만 그래도 지금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남은 시간을 조용히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부모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제가 선택한 마지막 책임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부모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비슷한 마음을 한 번이라도 느껴보셨다면 이 영상에 조용히 좋아요로 마음을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가끔은 위로가 되신다면 구독을 통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